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밀려나서 아프리카 생방송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게 되는 강제 진출. 네, 송작가 TV입니다. 네. 어차피 언제쯤 뭐 버퍼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3번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런 방식으로라도 시간대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업로드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대나무숲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어제 AS가 하나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이라는 분이 LG와 SK가 파우치가 주력입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관계자분이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파우치형은 원래 LG가 시작했을 때부터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니고요. 전자기기용 배터리,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용 배터리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데 운영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LG 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파우치형을 합니다만은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은 원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왜 솔루션 직원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형 배터리 공장이 한국에 없어서 그렇겠죠. 이미 상하이에서 올해 30만 대 이상 생산될 걸로 보이는 파나소닉의 모든 배터리들을 LG가 생산해서 납품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하고 파나소닉하고 관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완전히 비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LG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공장을 비롯한 벤처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원형 배터리는 LG의 이제 주도적인 사업이 될 거고요. 기존의 원형 배터리 사이즈를 2배 이상 키우고 출력을 5배 이상으로 높인 신제품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LG는 원형 배터리 위주로 시장들을 개척해 나갈 거고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주요 시장을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찾아왔던 자동차 파우치형 배터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미 그쪽에 이제 각형 배터리를 일종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서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도 LG하고 영역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돼 있는 배터리들, 그러니까 중국계 배터리들이 이 산화철과 납을 이용한 배터리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제 폭발 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삼극재,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한 삼극재 배터리들이 좀 더 주류를 이뤄 나가게 되면 한국이 미래형 배터리 시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 건데 왜 직원이시란 분이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다셨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물론 국내 안에 자동차 원형 배터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자동차형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 원형과 파우치형 각형이 당분간 3파전 구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왜 우리 방송이 지금 이렇게 버퍼링 테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방송들도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 이게 이 방송 직전까지 라이브로 했던 멤버십 방송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제가 스튜디오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버퍼링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죠. 이 문제에 대한 좀 심각한 음모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듭니다. 언급 때문에 그러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이스라엘보다는 이 구글의 아시아 본사가 있는 일본 쪽하고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둘 다 있다. 하긴 미국하고도 우리가 사이가 안 좋죠. 네. 꾸준하게 투영 지지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미국 본사에서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게 누군가에 의한 기획된 테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아까 우리 유튜브 계정 해킹된 것 같다고 이상한 신음소리 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송 작가님 한숨 소리였다고. 저거 사실 약간 이제 멘붕이 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인제 이런 기계적인 테러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소리 안 하고 치사하게 제목 고치고 검열하고 자체 검열하고 우리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동시에 카카오 TV랑 세 군데는 동시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내보내고 있으니까 만약 오늘 같은 유튜브에서 문제가 상시적으로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유튜브 외에도 다른 채널로도 나간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 별풍선이 날아오니까 되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이거를 다 읽어 들을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송 작가 TV 계정이 아니고 제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확인도 좀 어렵고 네. 노딱도 없다 여기는. 네. 아. 일단 노딱이 없는 게 좋군요. 야 여기 더 좋네. 자, 네. 어찌 됐거나 좋네. 우리 이제 그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화면도 여기가 더 좋대요. 그래요? 뭔가 차이가 있나? 이러다가 이제 완전 이상하게 완전히 되는 거 아니야? 옮길까? 진짜? 주계정과 부계정이 바뀌는 거 아니야? 네, 어찌 됐거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 2파전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그냥 묻혀갖고 조용히 지나갈 뻔한 거였는데, 자, 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그 윤호중, 박완주 두 의원을 놓고 이 맞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짜증나는 거는 네. 이 투표가 네. 무기명 투표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 왜? 아니, 이 180석을 놓고 하는 과정 중에 내가 누구를 찍었느냐, 요게 이 상당히 명확한 리트머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윤호중 그 원내대표 후보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지내왔었고, 그동안 그 이해찬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낼 만큼 어떤 친문계 의원으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의 김태년 대표하고 지난번 그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을 때 단일화를 통해 갖고 양보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원내대표에 나오게 됐고, 아마 뭐 지금 그 국민들한테를 비롯한 당원들한테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선이라고 하는데 나 잘 몰랐어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천안시에서 삼선을 했다고 하는데 운동권 출신 그 뭐 김근태 전 고문 계열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최근까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민평련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주도를 해왔던 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근태 그 계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근태 민평년 계의 적자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까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안희정 캠프의 공보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알 건 모르가 그거 갖고 이력을 말하긴 뭐한데 이거 말고는요 사실 무슨 의정 활동을 했는지가 잘 안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중에 앞으로 개혁이냐 아니면 협치냐를 결정하게 되는 어떤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그 기회가 될 건데 이게 무기명이라는 거야. 그 이름만 까놓으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기명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180석 가까운 민주당 안에 초재선 의원들이 13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31명이 초재선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이 80명 정도 되니까 재선이 50명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표심이 결정적으로 원내대표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미 벌써부터 지난번 그 금요 오적들, 초선 오적들이 이 의견들을 흔들어가면서 일종의 이제 반문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친문 반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나눠야 되나? 그리고 누가 누군지 꼭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뭔가 언론에서도 뭐 친문만 남나? 아니면 뭐 친문 쳐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제목을 쓰고 있거든요. 마치 뭔가 친문이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 기사만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당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입장이고 뭐 당 대표를 누가 뽑을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당원들 의견에 따라서 뽑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원내대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이해찬 대표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 당대표가 지금의 이제 이낙연 씨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 완전히 활동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일단 김태년 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서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의원, 활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 등장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이제 화두였는데 그나마 윤호중 그 후보가 이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대나무 숲에서는 이 두 후보를 비교하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MBC 기사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 원내대표 2파전 윤호중 대 박완주 쇄신책 차이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일단 수습 대책에 대한 게 전반적인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윤호중 대표는 좀 더 개혁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주의인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약속을 했대요. 저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직접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듣겠다. 있는 청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박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선거 참패를 반성하겠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지난 1년 동안 국정이 어지러웠던 부분, 이게 자기네들이 180석을 갖고 아무것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로 넘기고 있고 전형적인 초선 오족들과 그 배우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똑같이 내뱉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초선 오족들의 금요일 날의 구태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는 당원들한테 위기감과 함께 굉장히 좋은 일종의 백신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미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다.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뭐 이 정도 구체적인 언급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박완주는 소신 발언은 장려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소수 의견이 나쁜 게 아니다. 극성 지지자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남과 생각이 다르다고 위험으로 느끼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 정당은 아니다. 야, 우리가 니들을 위협했냐? 아니 니들 진짜 황당하네. 이 표는 우리한테 받아놓고 충성은 저쪽에 가서 하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길 선거를 져놓고도 그 책임을 엉뚱한 데다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초재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 수박 계열들이 벌이고 있는 이 행태가 단순하게 당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 기회에 작정을 하고 민주당 쪼개기에 나서려고 이렇게 가고 있나라는 부분 안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180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쪼개버려. 이 얘기는 야 니들 50명 됐고 국민의 집에 가갖고 여야 지금 여야 역전을 만들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건 안 되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빌미를 주면
야, 이거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들 정치 이상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짜 들고 나가려고 이삿짐을 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정도야. 아니 진짜 되게 웃긴 게 국민의 짐당에서는 민주당으로 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 짐당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는 사실 해먹어도 욕 안 먹잖아요. 오세훈, 박형준 봐요. 해먹어도 아유 후보 가시고 아 당선되시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나도 박형준, 오세훈만큼 해먹고 싶은데 왜 욕해?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정경식 교수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이제 가장 분노스러운 게 원구성 관련해가지고 법사위를 비롯한 각종 상임위들을 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바본가? 아 여기 노딱 없죠? 네. 이게 놓다면 두려워해? 진짜. 버퍼링 테러를 당하면서? 나는 이 얘기 이거 듣고 말이 정말 되나, 이게? 이거 충격받아. 이건 현실적으로 불법이에요. 이거를 다 내주자는 소리잖아 지금 또. 그 법사위를 내주자는 얘기는 일단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혁 법안들 아예 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법사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쟤네들은 지속적으로 깽판을 놓으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재 후보로 나와 있는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렇죠. 공수처법 통과, 임대차법 3법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상정시켜갖고 통과를 시켰어요. 협치해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유 안 되지. 아예 안 됐을 거고 법사위원장이 저쪽이었으면 이거는 아예 꺼내보지도 못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다 가져간 것도 국민의 짐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와서 짐 갖다 준다고 그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180석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나?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야당 협치라는 내목을 내세우는데 쟤네한테 협치를 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뭐 표가 부족해. 뭐 니네들이 머리가 나빠갖고 무슨 뭐 법안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아이디어가 부족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1년을 질질 끌다가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전부 다 조국 장관과 청와대에다 뒤집어 씌워 놓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들은 다 그만두고 물러가라고? 아니 조국 장관 없었으면 자기네들을 이겼을까 진짜? 그거 사과하고 만약에 그 중간에 사퇴했으면 더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180석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 생각하세요? 박안주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뭐 정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태업 때린 건 쟤들이야. 그리고 그 태업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갈 수 있었던 개혁안을 질질 끌면서 후퇴시키고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왔던 세력들이 처음부터 협치를 논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 이번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그렇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그 지도부라고. 낙연이와 진표와 병석이와 그리고 그 밑에 딸려있던 의원들은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거야, 니들 스스로? 왜 외곽 지역에서 열심히 후원했고 댓글로라도 돕기 위해서 노력했던 조국 장관한테 내놓고 이 패배의 책임이 조국 장관한테 있다고 그래. 니네들이 조국 장관 때문에 얻은 180표인데. 아니 조국 장관이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자기들이 180석 했으면 국민들이 좀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소리구나라고 알아듣고 그걸 실행을 했었어야죠. 근데 무슨 협치를 얘기하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졌는지 조국 장관 때문에 졌다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이겼는데? 아무튼 뭐 답답한 소리라고. 오늘 13일하고 15일 두 차례의 유튜브 생중계로 뭐 연설회와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극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개혁 방향에 대한 어떤 각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당 안에서의 선거가 이게 8대2 그러니까 20석에서 30석은 그냥 수박이라고 치자고 150대 30 정도의 수준이 넘어서는 배신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거 민주당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 선거 결과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참.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채팅창이 지금 좀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걸 안 해봐가지고 씨 아프리카 채팅창 매니저는 매니저를 방장이 줘야 된다 하면서 방장이 누구죠? 지금 나겠죠, 뭐. 아, 네. 네. 홍 작가님하고 우리 송 대표님 매니저신가요? 방장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난 로그인 아이디도 모르는데. 여기 아이고야. 네. 그렇군요. 어렵네. 그리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팬클럽하고 열혈팬은 뭐예요? 네. 그런 거 뭐예요? 어쨌든 뭐 갑자기 제가 해서 죄송한데 네. 채팅창에서 벌레들이 있다 이런 네. 제보가 많아가지고 아프리카에도 벌레가 있군요. 네. 앞으로 더 많죠 사실. 아프리카의 벌레 천지지. 네. 원래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아이디가 뭐야, 우리? 열혈팬은 별풍순이고 팬클럽은 팬 가입하는 사람. 팬 가입하는 네이버 아이디야? 뭐가 좋아요? 네이버로 로그인이야? 별풍을 많이 쏜 분이 열혈팬이라고. 오늘만 그냥 무시하고 하자고요? 열혈은 별풍 많이 쏘신 분 아닌데? 순서로 20명. 그 아래는 그냥 팬클럽. 그렇군요. 아니,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네. IT가 그렇게 썩 강한 편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팬클럽에 가입하면은 뭐가 좋아요? 공부를 별풍 한 개 쏘면 팬이 될 수 있는데요. 별풍 많이 쏘면 열혈. 그래요. 옷장수님 별풍 10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수 6이라고. 내 방송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냥 모르겠어. 하시죠. 제가 계란말을 꺼냈네요. 네. 유튜브는 아직도 안 돼요. 네, 유튜브는 아직 안 돼요. 팬가입 종은 없다고. 그렇구나. 이런 무식한 진행자님들. 그러게요. 배워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네. 아무튼 네. 방송하시죠. 방송을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내대표 관련한 거, 원내대표 관련한 지금 그 민주당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벌레들이 이 완벽하게 저것들을 이제 다 그 찾아놓고 있는 거고요. 네. 장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게시판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벌레들이 민주당 게시판 자체를 50명이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같이 따라서 올리는 거겠죠. 뭐 댓글을 올리든 뭘 하든. 저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화력이 엄청나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이런 벌레들이 있어도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도 해도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장악할 수 24시간 있습니다. 단위로 저기 하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할수 뭔지, 있다고 뭔지 보고요. 아세요? 속속 삭제를 당한대요. 그러면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민주당 내 관리자들 자체가 그럴 벌레랑 수 한 있겠네. 편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올린다. 벌레 맞기는 하다면서. 네. 그래서 애초부터 말씀드린 게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권리당원들과 당원들의 숫자가 확 늘어날 때 그 당시부터 뭔가 불온한 목적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 퇴장이 몇 명씩 되네요. 근데 누가 강제 퇴장을 시키시는 거죠? 나는 아닌데. 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우리 관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대박이다. 일단 하시죠. 네. 아무튼 누군가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 감사는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거 오늘 너무 멘붕인데 네. 아무튼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목 풀기 위한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연습 방송이었고요. 자, 오늘 본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오세훈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네. 지금 중앙정부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지금 자가 진단키트 도입을 요청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오 시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 요거를 밝히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서 자가 진단키트를 도입해서 이거를 적극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사 한번 보시죠. 몇 페이지예요? 11페이지 아래입니다. 오세훈 자가진단 키트 신속 승인 촉구. 여준성 식약처가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 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게 따져놓고 보면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만일에 이게 확산됐을 때 자가진단 키트를 풀어가지고 검사를 다 했으니까 나는 영업시간 연장으로 생기는 이 확진자 증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자가진단 키트가 현재 있는 게 그만큼 성능이 있으면 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걸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 돌리겠어요? 그렇죠. 효과만 있으면 오세훈 네가 말 안 해도 이미 이 각자 국민들한테 개별 택배로 몇 개씩 왔을 거야. 마스크 오듯이 네. 마스크 나눠주듯이 아니 구매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약국을 통해서든 이거 여기에 대한 게 이미 배급이 됐겠지. 현재 나와 있는 자가진단 키트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판정도 정확도는 18%에서 29%예요. 사실상 거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야.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진단 검사를 PCR 검사를 가서 받으면 면봉부터 시작해갖고 이용하는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코 안쪽까지 깊은 데까지 이게 찔러 넣는다고. 네. 굉장히 근데 이걸 자가로 하면은 스스로 이게 되겠어? 아우. 자기 코도 무서워갖고 못 파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대로 된 매뉴얼로 해갖고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검사는 전문가한테 이거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정확도가 30%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았어. 한번 해봤어? 음성 나왔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맘대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양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책임 안 지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하면 뭐라 그럴 거야. 키트를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렇지. 이런 핑계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 8일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자가진단, 이 무상 감염자는 전혀 거의 잡아낼 수도 없고 유증상자도 아주 증상이 뚜렷한 사람 아니면은 검사 양성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40% 정도밖에 이제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자가 키트를 하게 되면은 검체 채취도 힘들기 때문에 측정이 아예 안 돼 버리면 이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효할 만한 자가진단 키트가 있었으면 이미 우리가 전 세계에 팔아먹었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 서양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국이 아니죠. 서울에 있는 노래방에 다 뿌릴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사야 되잖아. 사가지고 다 뿌려야 되잖아.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래방을 하시는 업주분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분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절충점을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식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는 뭐 피해를 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더 지혜로운 생각을 모으자라는 거지. 지금 자가진단 키트 자체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너무 자명한데 이걸 피노키오가 혼자서 밀어붙인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자가진단 키트 서울시 세금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정말 그렇죠. 또 쓸데없는데 들이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확도가 40%도 안 되는 이 키트에다가 세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재난지원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낫죠. 게 낫죠. 예. 아이고 참. 아무튼 얘도 막 질러놓고 나니까 네. 이제 벌써부터 한 3일 동안 질렀는데 네. 일단 시의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반응이 좀 썰렁하거든. 그렇죠. 지들은 언론이랑 같이 막 집값 올라서 좋아요 막 이러고 했는데 어저께까지 집값 올라서 싫다는 놈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뻘쭘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영업 제한 푼다고 하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검역 강화 그러니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가 지정한 조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행정 공무원으로서 국가 시책에 정 반대로 이제 대가리를 쳐들고 덤비는 꼴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양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사람들한테 여론이 좋지를 않으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걷어들이면 예,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진단 키트라도 해갖고 이게 막 나눠줘 봅시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얘가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뭔데? 자기가 뱉어놓고 뭔데? 뱉어놓고는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역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본 그 청에서 하는 그 방역 자체를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만약에 이게 퍼지게 돼버리면 코로나 퍼지게 돼버리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크게 더 퍼지게 되잖아요. 이거 혼자 다 책임질 겁니까? 전국적인 이 코로나 상황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무능과 어떤 그 무지를 보여주는 짓거리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 대한 이제 실질적인 염증을 슬슬 지지자들이 바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노래방에 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해보자 이렇게 오세훈 씨가 얘기했는데 서울 시민을 실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방역이지 이거는 실험 대상으로 이 보면 말 자체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예. 언론이 되게 웃긴다.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뭐 우리 국민을 뭐 실험하냐고 실험하느냐 뭐 이딴 네. 식으로 언론이 입에 개거품을 물어놓고는 네. 왜 오세훈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거품을 안 무는 거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관계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는 식약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 사업 시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식약처 사용 승인을 왜 별도로 하죠? 식약처 사용 승인이 안 된 걸 쓰자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어디 그 진단 키트 업체랑 뭐 하나 이게 손잡은 거 뭘 아니야? 했나 주식 진짜? 샀나 봐. 주식 산 게 하나 그 업체랑 네. 이 나눠 나눠 먹기를 먹기 하자고? 해갖고 네. 거기에다가 자기 사진 박아가지고 네. 시민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와. 그거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말 그대로 무책임하다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짓거리들을 스스로 저지를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도 보기에는 그냥 말로만 던진 것 같고요.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지금 이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대로 박원순 전 시장이 해놨던 재난방지 매뉴얼에 의한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미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익숙해진 공무원들은 얼마나 오세훈이 지금 또라이 짓을 하는지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을 거예요. 이런 놈이 시장이라니. 그렇죠. 예? 이런 놈이 옛날에 서울을 맡았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송 작가 TV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에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방송 1위에 등극하셨습니다. 모르는 거야 나. 뭔 의미도 잘 모르는데. 쿨남 송 작가. 지금 이제 정신이 없네요.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든 매니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했어요? 일단 아니, 우진주님이 매니저 되셨어요. 되셨어요? 예. 누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나 너무 신기하네. 네. 어딘가. 태훈 감독님이 했대. 네. 아무튼 하셨구나. 네. 매니저님을 한 두어 분 더 엮어가지고 해주세요. 근데 난 참 기가 막힌 게 남캠. 네. 남캠은 뭐야? 몰라. 우리가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벌써 2,000명이 넘어서 네. 지금 아프리카 TV 랭킹 5위야 지금 라이브 랭킹이 그러면은 우리 실시간으로. 평소대로만 들으면 1위 할 수 있으니까 1위 하자. 네. 그러니까요. 네. 이상한 쪽에 꽂혀가지고 한 5,000 아니 나 1위 해보고 싶어. 한 5천 명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평소대로. 지금 이제 남캠은 잘생긴 남자가 캠을 켜고 하는 방송입니다. 남캠. 네. 여기 없는데? 그럼 우리가 잘생긴 남자 우리는 남캠이다. 남캠 방송인가요, 우리가? 문하나 얼굴 좀 집중적으로 잡아줘 봐봐. 우리 망치 부인보다 문하나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다. 이 문화님 기세로 그럼 가면. 역캠으로. 네. 근데 아무튼. 여기 화면이 훨씬 예쁘게 나온다고 지금 다들 좋아하세요. 예. 이러다 진짜 이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이런 와중에 안철수와 김종인이 제대로 붙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그 4.7 재보선 야권 승리 발언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건방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국민의당 당 최고위원이 매우 건방지다 이렇게 네가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반박을 아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기 상전으로 네. 비대위원장으로 1년을 모시다가 아니 국민의당. 그러면 당. 국민의당. 근데 힘에서도- 죄송합니다. 국민의 짐이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거 많은 한번 의원들이. 들어보시죠. 네. 예. 안철수 건방지다 발언에 국민의당 김종인 오만불손 범죄자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이 김종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분 좀 뭔가 아시는데 예, 인싸야.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 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단일화 필요성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매번 말을 바꾸는 가벼운 행동은 본인이 오랜 세월 쌓았던 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며 애초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세다? 크진 않은 것 같다고 볼 것 여기는 같다. 좀 세다. 네. 굳이 저렇게까지. 이게 이제 결국은 안철수가 김종인 끊어내기, 국민의 힘 안에 김종인 잘라내기를 본격화해서 몰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무주공산인 지금의 국민의 짐을 홀라당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짐 안에서 안철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세력이 주호영 정도 뭐 이 정도고 앞으로 이제 차기 원내 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아까 얘기를 까먹었는데 지금 국민의 짐의 새로운 원내 대표가 권성동이에요. 어머! 그리고 김기현입니다. 아이고. 어머! 한 놈은 카지노 청탁 관련해 갖고 야 뻔뻔스러운 네. 김기현 이제 고래고기 관련해 가지고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울산의 패자죠. 그러니까 강원도와 울산에서
이른바 사실 이게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 공수처 넘어가야 될 상황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 범죄자들이 앞으로 안철수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진짜 어차피 지금 사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미 안철수 편에 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권성동, 김기현 쪽은 일단 반 안철수 쪽으로 일단은 반 안철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나마 안철수의 세력을 견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건데 문제는 안철수도 단순하게 혼자서 이거를 끌어가려고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비중 있는 영입 인사를 끌어오겠죠. 홍준표부터 끌어오지 일단 않을까요? 홍준표가 제일 먼저 네. 들어오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유력시 되는 사람 김한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이제 서울시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서울시 공동 경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금태섭과 함께 금태섭이 입당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내 직책에는 욕심이 없다는 거지. 금태섭이 오로지 노리는 건 뭐? 서울시의 전결국장이야. 사실상 오세훈을 무력화시키고 혼자서 결재를 다 할 수 있는 서울시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게 되면 비록 102대 3의 합당이지만 당 안에 있는 주요 보직들을 거의 1대1로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딸랑 3명밖에 없는 국민의당 이 3사람의 의원들은 무조건 대표의원입니다. 최고위원 되는 최고위원.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을 놓고 이제 너댓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할 건데 이건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처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주도하에 서로 자리 갈라먹기 경쟁을 막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철수 근데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무조건 유리해. 그렇지. 야권 통합부터 이 보궐선거까지 자기가 다 이겼거든. 자기가 주도한 대로 다 된 거야. 자기 그림대로. 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써주고 있어. 심지어는. 안철수 양보해서 이겼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패배 원인을 사실 민주당 자책골로 많이 돌리기도 하지만 어찌 됐거나 저쪽 편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이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안철수의 논리가 점점 더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하면서 순식간에 거대 여당인 국민의 짐이 안철수 거가 거대 야당인 국민의 짐이 안철수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인 겁니다. 왜? 그래야 신당을 창당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안철수랑 같이 있으면 한 달 안에 모든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그 조직원들이 다 돌아버려요. 이게 철수의 맛? 그렇지. 철수는 정말 완벽한 비누 같은 사람이야. 깨끗하게, 철저하게 분리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안에 있었던 응집력이 분리가 되고 난 상태에서 김정희는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씩 주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안철수 입장에서는 절반을 털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3석이던 국민의 당이 어쨌든 자기는 손해될 게 100석이던 없어. 거랑 먹었기 때문에 한 50석 정도 손해봐도 전혀 손해나는 장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안철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수 오빠 화이팅! 우리가 그동안 안환출을 그렇게 밀어왔습니까? 결국 안철수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못했던, 검찰도 못했고, 언론도 못했고, 국민의 힘으로도 못했던 국민의 짐의 분해를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오늘 하태경 의원 인터뷰 들어보니까 싫어하시던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태경은 신당으로 가겠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을 해봐. 국민의 짐에서 안철수 오기가 와서 기분 좋을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 거의. 그냥 지금까지 이 찬밥 신세였던 초선 의원들이나 특별한 연고 없던 과거 친이계하고 연줄이 있었던 몇몇 의원들을 빼고는 안철수는 그 방화범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사조란 말이야. 방화조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가 설치는 꼴을 당하게 되면 김종인이 그리워져. 오직하면 김종인을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김종인은 큰 그림 나왔는데 뭐. 아, 우리는 윤석열 데리고 신당 창당할 거야. 이 주제로 다 가기 때문에 정말 분당의 왕, 경기 남부 분당의 왕, 분당의 왕 안철수 이걸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나 이게 뭐 어떻게 존칭을 붙여드려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공식 호칭이 뭐예요, 안철수는? 대표. 대표. 국민의 국민의 당 지금 당 국민의 대표예요? 당 대표지. 국민의 짐 대표가 아니지만 국민의 당 아무튼 우리 대표. 국민의 대표 안철수가 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지금 50년 자유당의 뿌리, 자유당과 공화당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적폐를 또 한 번 해체하고 계시다. 이분이 융합 전문가잖아. 융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일단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검찰총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없애버린다고? 늘 얘기하는 게 이분을 검찰총장 시키면 전문가들을 동원해갖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완벽하게 뽀개버릴 수 있는 분인데 이번에 국민의 짐을 뽀개고 난 다음에는 차기 때는 대구시장이나 검찰총장으로 꼭 한번 그 역할을 지금 해드려야 된다. 그 말년은 도쿄도지사로 보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네. 획획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의 정말 중요 자산이었다. 우리가 괜히 그동안 이 안 선생을, 이 안 대표를 꾸준하게 밀어온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는 네. 끝까지 진짜 완주만 응원했죠. 하신다면. 네. 근데 꼭 함부로 정치에 은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끝까지. 자꾸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고 이제 욕을 하거든요. 왜냐면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처음에 근데 또 나왔죠. 근데 나오면서 난 대선은 포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대선 나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후보를 밀려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또 들어오면 아유 내가 그때 현격한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서 또 슬쩍 이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안철수 씨가 또 의리가 있잖아. 그래서 과거에 그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제 뭐 홍준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현주 따라 들어올 것이고. 그러네. 네. 그와 원주가 다시 서울로.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옛날 국민당에서 녹색 옷 입고 있었던 그 여러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짐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안철수의 대선 행보까지도 저희는 끝까지 지원하면서 네. 안철수와 윤석열이 절대 합쳐지게 되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네, 녹수당과 우리 안환추가 열심히 이간질을 해가지고 반드시 선의의 균형과 경쟁으로 야당 구도를 만들어 놔야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다음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지표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건방지다고 안철수 대표한테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아까 그렇게 네가 더 건방지다, 네가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고개 숙이고 가는 거죠. 사실. 이거 원래 머리 탁 숙이고 이제 가는 거지. 그 양아치들
양아치들 두목들이 가서 이제 그렇지. 담그라 그래놓고 어우 나가 시킨 적은 없고요. 네. 네. 충성심이 네, 너무 그거, 강했네. 개별적으로 애들이 개인적 성격이 너무 일탈이야? 급해. 성격이 너무 개인적. 너무 그 세가지고 그 강성이라서 그런데 철들면 괜찮아져요. 빵 한번 돌리고 오면 되지 뭐. 아니, 하여튼 이런 거거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약간 안철수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굴욕적인 모습. 계속 뭐 정신 이상하다고 해도 뭐 그냥 지나가고 뭐 이렇게 계속 들어오지 말라고 시그널 주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들어가서 완주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안철수가 그 직접 대면해가지고 뭔가 이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김정인 씨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줘본 적이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놀랍게도 실제로 김종인과 안철수가 정식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대화나 협의나 이런 거를 나눈 적이 없고 기자들한테 던진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자꾸 기자들이 중간에서 말 전해줘. 야, 쟤한테 가서 전해. 너 정신 약간 이상하고 너 건방져. 제가 건방지 되는데요? 이상하고 그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상이라고. 그쪽에서 정상이라는데요, 할배? 그랬더니 뭐라고? 그 정상 아닌 네. 놈들이 뭐 지 입으로 뭐 정상 아니라고 하나? 뭐 이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이 두 사람이 그동안 그 이름 났던 그 국민의 짐의 잔잔바리들 다 날려버리고 지금 야권을 대표하는 두 스피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언론이 파발 역할을 했다고 지금 블루제리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웃겨. 실제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서 어떤 걸 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이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한 번인가 만났어요, 한 번. 그것도 준비되지 않는 만남으로. 피했잖아요. 네, 김종인한테는 직접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운 정들. 안철수는 정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번 한 걸 빼고요. 한 번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없어요. 사석에서 한 얘기, 그렇지. 의원들이랑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뭐 이런 개인적인 모임에서 한 얘기들이 다 기사화가 됐어요. 이거 완전 언론의 사유화입니다. 이 정도 되면. 네. 이마만큼 언론이 찍고 팔아서 이 재보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상 이 모든 영광은 안철수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도 앞으로 피닉대 못지않은 또 계속? 윤진범 못지않은 계속 재수와 재수를 할 수 있는 구수 정도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에요, 이분이. 네. 아니 뭐 대선 주자 조사하면은 뭐 저쪽에서는 안철수가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그냥 윤석열 빼면은.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자기 지분을 요구할 것 같은데. 지분이라기보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후보는 내 거 건드리지 않기 뭐 이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매우 분노스럽고 지금 있는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자 이걸 계기로 해갖고 민주당이 개혁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안철수가 저렇게 득세해 가면서 국민의 짐을 진짜 3명의 국민의 당 의원 갖고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야. 지금 그렇지. 어떤 그 해체 전문가로서 융합 전문가로서의 해체 작업에 실적을 올려주신다고 치면 아까도 말했지만 50년 동안을 못했던 자유당, 공화당, 민자당으로 민정당으로 내려왔던 그 커넥션 고리를 안철수가 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안철수가 살아나오려면 또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양보를 해? 뭐 윤석열한테 양보를 하든 또 양보를 해야 돼. 근데 계속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갈 수가 없고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냐면 자기가 또 깨면 민주당 그때도 깼는데 여기 또 와서 깨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거잖아요. 이게 끝판왕이지. 예? 계속 양보해야 깬 김에 돼. 왕까지.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본, 네. 아무도 못 깨본 국민의 짐, 전신 민정당, 네. 전신 자유당을, 전신 공화당을 지금 안철수가 깨내기만 한다고 치면 안철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진짜 위대한 석공으로 남는 거예요. 진정한 프리메이슨이야. 그러니까 살려면 양보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하려면 내가 주장해가지고 그 당을 깨버려야 되는데 둘 다 자기한테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철수가 양보를 할 때도 그랬고 실제 출전을 해갖고 2번을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욕을 안 하잖아. 그렇지. 언론이 말 바꾸고 계속 하고 언론을 비롯한 있는데. 여론들이 안철수에 대한 비난 기사를 안 써내잖아. 그렇죠. 이게 뭐냐? 안철수가 그만큼 언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 언론 통제의 바탕 안에는 MB가 MB가 깔아놓았던 언론 통폐합과 언론 조직들 그 당시에 낙하산으로 뿌려서 심어놨던 그 MB의 뿌락치들이 아직도 언론계에서 안철수를 대접해주고 있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있다고 안철수를 지금 이렇게까지 대접을 그렇게 했냐고. 치면 사실은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대선 지지도 보면 뭐 1,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홍준표 의원은 아예 언급도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홍준표가 안철수한테 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홍준표를 영입하려고 하면 홍준표한테 각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뭐라고? 원래 둘이 각서를 잘 쓰잖아. 홍준표가 원래. 홍준표가 당대표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원래 가짜 편지 흔들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각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나가리 됐다고 나중에 폭로했잖아. 안철수하고도 어떤 형태로 각서를 써야죠.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는 얘기들이 오고 간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홍준표의 따까린 배현진이 쌍심지를 켜고 나서가지고 김종인을 공격해 주진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 배현진은 일찌감치 차기 당 대변인 내지는 당내의 2인자 권력 안에 이미 흡수됐다. 안철수가 가장 밀접하게 당내에서 이미, 활동해줄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군인 홍준표가 들어올 수 있는 비단길 깔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근데 홍준표가 대선 출마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 절대 안철수가 안 받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홍준표의 전격 입당. 그리고 전격 입당. 전격 입당. 홍준표가 입당해서 뭐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를 맞았을 때 이후에 홍준표의 이제 사심의 복수들 응? 그동안 자기 괴롭혔던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던 그 대구 맞아. 파들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TK 파들에 대한 친박계에 대한 철저한 숙청 그리고 그네들을 또 주워가지고 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데는 이제 김종인밖에 없다. 이제 니들이 그렇게 1년 동안 모시고 있어 비대위에만 앉혀놨던 김종인의 품이 그리워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이면 앞으로도 언론 기사는 안철수하고 김종인밖에 안 뜹니다. 그러네요. 헤드라인에. 그러네요. 네, 정신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좀 정리해 봤고요. 광고 듣고 온 이후에 저희가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2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첩구 소개해 드립니다.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도록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가서.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제첩국. 야. 많이 아직도 사주세요. 렉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우리도 5기로
렉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열어놓고 놔둬. 있어요. 네. 네. 그 이쪽으로 오시라고 계속해서 채팅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광고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 아프리카에서 깜짝 오셨으니까. 놀라시겠네요. 그 뭐지 모바일로 들어오실 분들은 아프리카 TV 앱을 깔아야 되나 봐요. PC로는 그냥 실은 아프리카 그냥 TV 가는데. 검색하셔가지고 쑥 들어오면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 앱을 까셔야 된다고. 네,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어차피 이렇게까지 저질른 이상 앞으로는 양쪽 채팅창을 동시에 놓고 이원 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아프리카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상황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 지금 버퍼 걸린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삭제를 해서 없애겠지만 이 방송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분할해가지고 업로드 시켜드릴 거니까. 네. 모바일은 카카오 TV가 편하다고 하시네요. 네. 저도 지금 아. 이 모바일로 카카오 TV 창을 보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보다 단순하고 훨씬 나아요? 깔끔하고 일단 그 화질이라든지 속도 이 뭐라 그러죠? 실제 방송 나가는 거하고 속도하고. 방송 뜨는 속도가 네. 유튜브보다 훨씬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뜨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너님들 왜 충격 받으사? 이런 방송 처음 맛보시는구나. 네, 아프리카에서 깜짝 보신 놀라시네요. 분들이. 그리고 아유. 뭔데 2,000명이 넘게 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2부는요 국제관계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발언 수위가 세다고.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민주자유 국가에서 살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발언 네. 수위가 약한 방송은 이제 뭐 공영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희 세게 방송의 하는 모토는 거니까요. 극단적인 편파 방송. 네. 네. 할 말은 기어이 하는. 네.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바라시지 않는 분들은 언제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 TV는 연말 시상식도 있습니다. 잠깐 그럼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시상식 갈 그렇죠. 수도 있는겨? 네. 좋은데? 그 좋다. 너무 그런 쪽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자, 제가 그 연말 시상식 진행해드릴 수 있어요. 예, 진행료 많이 우리 오늘 주시면 제가 진행해드릴 수 첫날에 있습니다. 김치국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국제 시사 가겠습니다. 네. 이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이란 나탄즈 이란의 핵시설에서 의문의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 와중인데 이란 측은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이 모사드가 개입한 사이버 공격이다. 이런 보도가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언론에서 자기 언론에서. 이러면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 기사 자, 한번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볼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이란 국영 프레스 TV와 BBC 방송에 따르면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배전망 일부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 이게 원래 지난 10일에 이란 정부가 핵 기술의 날이 있었대요. 요 핵 기술의 날을 맞아서 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개량형 원심 분리기 요거를 가동하면서 뭔가 기술력을 과시했는데 요거 하루 만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원심 분리기가요. 네.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네.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만한 사이드에 전력을 원심 분리기 가동 중에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원심 분리기를 500대 이상을 놓고 농축 우라늄 추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전력을 어디서 댄 거냐 그걸 놓고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만한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없거든. 집중된 전력이. 지금
네. 이런 상황은 그 뭐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무리한 그 원심 분리기 가동이 시범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전력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가 됐을 거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정전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보면은 AP통신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 뭐 이렇게 따르면은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는 익명 소식을 통해 나탄즈 원적 공격은 모사드가 관여한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이다. 그리고 이란 시설의 피해는 이란이 밝힌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을 해서 이번 폭발이 있었나 봐요. 폭발이 이란 우라늄 농축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나탄즈 핵 시설의 생산을 복구하는데 9개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도 사실은 나탄즈 핵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란 정부가 뭐 의도적인 파괴행위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영국 가디언이 이번 정전 사고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중동 전역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두 적국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핵시설을 두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걸 저지른 거면 이건 이제 바이든하고 완전히 척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트럼프가 꺼버린 핵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핵시설 작년에도 이제 핵과학자 한 사람 그 사살한 거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만일 이게 진짜 이스라엘 공격에 의한 핵 공격이면 거는 거의 뭐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긴장 조성 다시 어떤 무력 충돌 복수 작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도. 자, 그 지금 상황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 누구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제정치 평론가입니다. 예. 의외시겠지만, 예, 국제정치 평론가인데요. 자,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핵합의라는 것이 이란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까지 해서 6개국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고 대신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5년 7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협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탈퇴를 해버려요. 왜? 이란이 그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계속 명분을 대는데 IAEA에서 이란을 끊임없이 이제 사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IAEA도 이란이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거 우리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니들끼리 못 끌고 갈걸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 복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교류가 억지로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다시 말해서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이란 핵합의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쉽사리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이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빡이 돌아버립니다. 근데 자, 유럽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훨씬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란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참여를 못했어요. 왜? 이란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우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다시 원래대로 핵합의 복원 쪽으로 지금 이미 방향을 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왜 이란이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 태도를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를 바꿔가면서 뒤집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오일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 공급되는 기름
양이 굉장히 많죠. 중동에서 들어가는 게. 근데 중동 안에서 그 위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품질로 봐도 그렇고 가장 많은 원유들과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일에 이러한 공급선을 확보하게 되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러시아 걸 이용해 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유럽 경제 전체가 안정이 돼요. 문제는 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결제를 달러로 하게끔 시켰어요. 페트로 그렇죠. 달러로. 그렇죠. 근데 이란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EU한테서 달러가 아닌 유로 하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위에나를 받고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란이 끼칠 수 있는 에너지의 협상력이 더 커지고 당연하죠. 달러에 대한 사용 수요가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 갖고 미국의 상대적인 유럽에 대한 경제 지배 견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란이 이렇게 사실 원유나 천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카타르와 함께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천연가스 매장이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사실 카타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게 그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란 핵합의만 복원이 되고 다시 교류만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그 미국 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심화 같은 거는 한순간에 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제일 싫은 게 이란이랑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으로 대입하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자, 이란은요. 자, 여러분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수니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다?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이슬람교에서 85%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시아파가 소수죠. 근데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다?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소위 말해서 시아파 벨트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그리고 쭉 해서 남부로는 네. 예멘 반군까지. 그렇죠. 이렇게 영향력을 쫙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수니파하고는 사실 굉장히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이스라엘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대놓고 우린 이스라엘 편이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시아파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상당히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란이 점점 영향력 커지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체는 본인들이 자기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그 백을 믿고 까부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하기 직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한쪽에서 유럽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지금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과연 이게 이란 핵합의 복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사실은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꼴통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좀 우리 그만 퍼줘야 돼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돈은 안 줬어요. 예. 네, 그냥 지원하는 척하면서 네. 우리는 네 편이야라고 얘기해주면서 근데 네가 웬만하면 주변 애들이랑 네, 손잡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네 편인 척 해줬으니까 이제 괜히 그 내 이름 팔아갖고 어디 가갖고 그 건달짓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네 힘에 맞게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살아.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 이랬던 거거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이것 봐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이래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이러고 이스라엘이 또 막 떠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당 몇 개가
어느 정당도 과반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타냐후라는 우파 총리가 지금 10수년째 총리를 하고 있어요. 총선을 매번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보궐선거하는 것처럼 매번 다시 해요. 조기 총선을 계속하는 거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 당도 과반을 훌쩍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과반이 아니라 25%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 같은. 거의 뭐 둘의 의석 사이,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의 의석 차 수가 거의 뭐 한 두세 석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연합을 어느 쪽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총리가 넘어가는데 이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뱀같이 사악한 박형준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게 뱀같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자기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엄청나게 엮여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총리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합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극우 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위기를 계속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서 플러스 미국이 나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대. 라는 걸 같이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는 개인의 어떤 욕심도 있고 사실은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 핵합의 복원이라는 지금 협상 테이블도 마련이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평화 협상을 맺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현재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른바 극우 세력들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군사적 우리가 정복 옛날 이용했던 거와 똑같은 상태로 그렇죠. 이란하고 긴장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는 거는 왜 핵 문제냐는 거지. 왜 재래전이 아니고 농축, 그러니까 무기형으로 농축될 수 있는 우라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핵 문제를 거들먹거리냐면 결과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이란이 재기할 수 없도록 그렇죠. 선제적인 핵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에 있는 갈등 상황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위험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바이든이 뚜렷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이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그나마 이제 대화가 되는 온건한 쪽이에요. 하산 루하니 대통령도 그렇고 자리프 외무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도 약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인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EU 쪽에서 제재를 가는 쪽은 어디냐면 강성 쪽 있죠. 주로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해가지고 정예군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사실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분 직속 군대가 있는데 그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경제권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꼭 굳이 서방하고 친해져야 돼? 다 필요 없어. 다 갈겨버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서 사실 이 혁명수비대 안보 책임자들을 상대로 또 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란 내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강성파들은 야, 저 대화파 안 돼. 온건파 안 돼. 다시 우리 강경파가 정권을 되찾아 와야 돼. 이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내에서 이런 그 국제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거를 지가 저지르잖아요. 첩보국을 동원해서 뭐 해킹을 하나 어쨌든 해갖고 상대방 핵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상대국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책임 없어. 지네들이 잘못했나 보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는 때려봐야.
내가 니네 핵시설 건드렸으니까 니들 나 때려봐. 이래도 안 때릴 거야? 이래도 안 때릴 거야? 미사일 같은 거 좀 쏴보지. 헐. 그럼 미사일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복 공격으로 또 이어져 나가면서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란이 나 때렸어요. 그렇지. 이번에 미사일 맞았어요. 여기 있는 미국 사람 많이 죽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래 가지고 결국 미국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인 거예요. 하여튼 그 나라고 이 나라고 간에 군벌들하고 기득권 파들 싸움 때문에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사실 애꿎은 민간인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다음은 더 끔찍한 나라. 네, 일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일본. 같습니다. 네. 일본 진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늘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쓸 때는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더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들을 관리하는 데 대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에 대한 드리는 돈은 누가 문다고? 동일본 전력이 무는 거예요. 일본 정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세금이 들어가서 세금이 아까워서 이지랄 하는 게 아니고 동일본 전력이 망할까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의 지금 전력 회사들이 완전히 파산 직전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기가 민영화돼 민영화돼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예. 오늘 어제군요. 일본에서 제일 큰 민영화 전력 공급 회사가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사가지고 일간 민간한테 팔아먹는 회사 중에 제일 큰 전기 민영 회사 F파워가 도산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기 도매상 중에 제일 큰 전기 도매상이 도산해버린 거예요. 4천억 정도의 비용을 못 막아서 도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안에 내부적인 피해는 훨씬 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값을 함부로 못 올리고요. 비싸기도 이미 비싸. 이미 너무 비싸. 네, 그래서 막 누진제니 뭐니 뭐 별 이상한 요금제를 적용해갖고 네. 한낮에 쓰면은 뭐 100원인데 뭐 한밤중에 쓰면 20원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민영화된 데는 다 요금제가 수십 개야. 너무 복잡해.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독박을 쓰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갖고 소비자를 눈탱이 쳐가면서 뭐 정전 사태 있거나 겨울에 막 한파 있었을 때는 막 10배 이상 요금이 나오기도 하고 막 맞아요. 난리를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전기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기간 산업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멈춰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려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하고 전력 회사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후쿠시마는 이제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재건 비용이나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깡그리 무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염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미 이 오염수 부분이 쟤네들이 걷어들이는 오염수가 결국 이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원자로에 닿아서 증기로 날아간 거는 일본 전역의 하늘을 다 오염시키고 있고 그게 이제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거는 뿌린 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증발하고 거기에 땅으로 스며 들어간 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오염도는 측정도 안 되고 측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오염이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물줄기가 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물길이 흐르면 그 민물들이 어차피 합쳐져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안에 일본 전역에 있는 민물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참. 그리고 이미 그렇게 흘러나간 그 후쿠시마에 뿌리고 있는 물들의 일부는 주변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 방출수를 더 뿌린다고 해도 이미 베린 바다가 더 이상 베릴 정도가 없는 거야. 나는 이미 때 묻을 만큼 묻은 거야, 지금 일본의 앞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분만 가지고 마치 뭐 환경보호나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잡고 있는 행위를 이제 안 하겠다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오염수 해양 방출 시점 2년 후가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후쿠시마 1원전 부지에서 방출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트리튬 그러니까 삼중수소 농도를 뭐 정부 기준치 40분의 1까지 희석할 방침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평균 58만 베크렐 수준이래요. 58만? 네. 일본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니까 한 9배? 9배를 넘어서는 기준. 일본 기준에서도 9배를 넘어서는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삼중수소 이외의 다른 핵종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도 안 하잖아. 그렇죠. 스트론튬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네. 아예 이거는 자연에서 생긴 방사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피해를 끼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이 농도가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뿌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장래 니들도 같이 죽자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문제는 이 일본 앞바다에 뿌리면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착하고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앞바다에 있는 나라들 다 같이 방사능 생선 먹고 다 죽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방사능에 의한 기체 오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일단 바람의 방향이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해류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 그 오염 물질은 어차피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태평양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우리나라 동해안 서안에 쿠로시오 해류를 비롯해 갖고 일본에서 발생한 해류들이 연결돼서 순환하면서 흘러댕기고 있어요. 이건 뿌리는 순간에 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어떠한 설명이나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린 이미 다 오염됐어 씨. 니들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 줄 여유 없으니까 나 그냥 뿌릴래. 나 어차피 베린 몸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깡을 놓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스로 안 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이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기 싫고 니들이 똥줄이 타면은 니들이 알아서 우리 도와주겠지?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 이제 뭐 베를린에 있다고 하는 국제 해양 재판소라는 데가 있대요. 이런 해양 관련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관장해주고 있는 해양 재판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소할 수 있다는 거야. 만일 제소를 하게 된다고 치면 대놓고 혐한 감정을 이걸 몰아가겠죠. 안전한 아무 문제 없는 우리의 해양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이 저런 식으로 딴지를 놔갖고 우리를 모함한다 그랬고 이거 혐한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쓸 거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국내 들어와 갖고 이번에 이 삼중수소 비롯해갖고 이 방사성 물질들 그 추출해낼 수 있는 수지랑 뭐 기술을 개발했다대 한번 이게 도와주든가 대신
절대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준 걸로 어떻게 해줘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한국에 도움을 얻든 아니면 한국을 자극해갖고 이거를 반한 여론을 만들어갖고 이걸로 기존에 있는 실수를 덮던 역할을 뭐라도 해줘라는 차원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참.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소송하겠다고 지금 발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려를 표현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아이고. 원자력 안전 기준에 맞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니 뭐 그 정도 수준의 방류는 뭐 어느 나라나 하지 않나? 네. 라는 수준으로 두리뭉실한 뭐 이런 얘기를 꺼내가면서 일본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력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 환경보건, 폐기물 관리, 폐로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알아? 그게 일본 애들이 네. 지네들이 이게 기밀 유지법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들을 하나도 안 꺼내놨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지금 오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가 안다고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참. 정말. 근데 아유, 미국 바다도 안전하지 않을 텐데 이게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일본에 있는 방사선 그 물질 같은 게 캐나다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캐나다도 이미 뭐 전 총리가 일본 방사능 물질 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처리장 하겠습니다. 돈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쟤네들은 내국 전체에서 반한 감정으로 가는 거를 이용해 먹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공동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출할 때는 야 이거 하려고 하면 지금 지원권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외교적으로 뭔 자세를 좀 보여주지? 뭐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가하고 바이든하고 뭔가 협상을 했나? 둘 다 뭐 서로 대화가 안 통할 텐데 들이 막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아니 뭐 야밤에 전화하고 했잖아요 그때 옛날에. 밤 11시에 자다 깨서 전화를 했는데 뭔 얘기를 제대로 했겠어 그 노인네 그러니까. 둘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스가는 지금 당장에 올림픽을 어떻게든 전국체전으로 일본 전국체전으로라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갖고 다음번 선거 때 어떻게든 지 감옥 안 갈 만큼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내부의 기업은 망해가고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방사능 문제, 방역 문제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쟁이라도 터져라. 아니면 설마 스스로 전쟁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에이,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냥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너무 막 나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소송 걸어가지고 중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주변국들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사실 이 문제는 그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좀 더 이 힘을 합쳐서 압박을 주고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 가지고 일본을 고립시키는 외교 정책이 필요한 건데 뭐 시진핑이고 스가고 이제 똘똘한 놈이 하나가 없고 네.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비롯해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당면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게 똥 싸놓고 이게 그냥 내 문지르고 있는 이 정치 상황들 때문에 언론 상황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외교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우려를 표명하면서 뭐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한다 하고 뭐 소송도 걸겠다고 하니까 뭐 같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같이 해야겠네. 근데 중국이랑 같이 하려 그러면 네. 미국이 왜 그래 그랬었고 미국하고 뭘 해보자고 그러면 중국이 아 이거 북한 문제인데 왜 이래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우리 국력으로 스스로 정리해서 나가지 못하면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럴 때 이런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가장 우리 이번 행정부의 최고의 위기인데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여의도에서 터지고 있는 여의도에서 터지고 있는 지금 저 오염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내부 자정이 돼야 외부에도 좀 힘을 쓸 텐데 그렇죠. 이래저래 참 힘든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전폭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 말고는 없다. 개혁 말고는 없다라는 결론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늦기 전에 정말 시급하다, 좀 약간 급하다, 좀 간절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시간이 저는 하루하루가 흐르는 것 자체가 되게 피가 마르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빨리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워낙 그 반대 세력의 방해나 비토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선거 패배해서 아직 거기서 못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사실 그게 저한테는 더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손 작가님 갑자기 어디로 가시나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언론개혁 끝나고 얘기를 바로. 계속 하잖아요. 네. 댓글에서도 사실 언론만 우리 편이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언론이 우리 편이었던 적은 어차피 없었어요. 우리가 뭐 언론 덕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덕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얘들 우리가 쳐내지 못할 이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칼로 쳐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언론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완전히 지금 2시간째 먹통인 상황이라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우 생경하겠지만 네. 송작가 TV는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광고를 합니다. 네, 광고예요. 우리가 광고를 하지만 남의 물건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송작가 TV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의 송작가 TV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제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파켓몰이라고 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 신선하게 이 방송은 얘기하는 것도 신선한데 운영되는 방식도 신선하네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네. 공감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시는 제품 송작가 TV몰에서 새롭게 들어온 신상 시즌 상품이죠. 선글라스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리 갖고 와 여기다 나. 네. 네. 자,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송작가 TV 몰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자, 지금 이 제품들이 이번에 신상으로 입고된 선글라스 제품. 모델은 4개고요. 색상도 4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16종의 선글라스 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제가 골라놓은 선글라스가 어떤 건가요? 네, 본부장님. 예. 자, 본부장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제가 방송 제가 진행을 선택한 해주세요. 게 요거죠? 예.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마이크를 주세요. 자,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이만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49,900원에 뭘 그렇게 또 많이 껴주는지. 자, 여기 있는 안경집이 있어요. 안경집. 네. 이렇게 접어서 쓸 수 있는 안경집부터 시작해서 네.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통의 시온이께서 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방송 중에 네. 저를 불러내셔서 길어서 앵글 밖으로 나가네요. 우리 본부장.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작가 TV몰 애청자 상생 커머스 송작가 TV몰 소셜 커머스 마케팅 본부장 이성환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세컨드 라운드라는 선글라스입니다. 2009년에 출시해서 스트릿 패션 시장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브랜드고요. 지금 현재는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통해서 많은 가격을 살짝 제품을 올려줘. 사랑받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을 올려. 10년 전부터 캠핑이랑 서핑 쪽에서 더. 워낙 독보적인 그래서 존재였었고요. 뒤로 빼. 예, 그리고 많은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직접 착용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켜져 있는데. 켜져 네. 있나요? 켜져 있나요? 네. 그럼 안 들렸던 거야? 지금까지 이제 잘 설명한 게? 들립니다.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허리 출연하게 펴고 돼서. 해도 돼. 이제 앵글 네. 어렵습니까? 네. 제가 신장이 좀 큰 편이어서 편하게 그냥 서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지금 문하나님께서 실제 착용하고 보여주실 텐데 가장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광고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너무 외모만 믿고 이렇게 네. 하시면은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충분히 말씀하실 거 정보 다 전달하셨나요? 네, 전달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선글라스, 오늘 왜 선글라스 판매를 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왜 최근에 이렇게 노안 때문에 굉장히 써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외선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외선 차단제 매일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니어도 여성분들은 다 아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바르는 거다.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된다 할 정도로 자외선이 이 피부에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눈과 관련해가지고 안구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 자외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김혜수 씨 눈 건강이 거의 20대 수준이래요. 그 언니는 저보다 연세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훨씬 더 건강하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 안과 전문의가 얘기한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연예계 생활하셔가지고 선글라스 끼는 게 생활화돼 있으셨대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다고 꼈던 게 사실은 안구를 제대로 보호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사실 선글라스를 끼고 싶었지만 못 꼈어요. 그러니까 못 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내가 다시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선글라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도 그럼 선글라스를 조금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선글라스는 아무거나 끼면 돼? 뭐 비싼 거면 다 돼? 또는 안경점에서 맞추면 돼? 명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선글라스 지금 딱 2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사준 명품 선글라스였어요. 되게 비싼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선글라스 회사에서 협찬으로 준 게 있어요. 너무 예쁜데 그 2개를 다 제가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냐면은, 자, 한국 사람들의 얼굴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사실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중간 센터 서구적으로 잡아줘. 생겼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들은 그냥 어떤 거 껴도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근데 자,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죠. 자,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집중. 예. 저처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같은 선글라스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 왜? 이거는 현실적인 거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만 비춰주시고요. 자, 저로 다시. 왜?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외모가 특출나서요 아무거나 껴도 상관없어요 하시면은 예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선글라스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명품을 껴도 마찬가지고 선글라스 회사에서 협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딱 끼면은 어디가 닿았냐면은 제가 웃잖아요. 그럼 여기가 너무 심하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 쪽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웃거나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이 건드릴 정도로 사실은 심하게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선글라스는 또 실내 들어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으면 여기 자국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걸 놓고도 이게 너무 이쁜데 너 왜 선글라스 안 껴? 그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자국이 생겨. 그럼 이상하다 나는 안 생기는데 그렇죠. 너님은 광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특히나 웃을 때 이렇게 광대가 딱 올라오는 사람들은 선글라스가 그래서 싫다는 사람 되게 많으시고요. 또 하나가 얼굴형이 사실 갸름하고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진짜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은 쟤는 선글라스를 왜 낀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약간 그래서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자, 이 선글라스 지금 저 낀 거 보세요. 저 낀 거 요거 색깔 잘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튀는 걸로 가볼게요. 약간 고급지게 튀는 걸로 가볼게요. 요걸로 약간 요 느낌?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이 사람들 지금 예 카메라가 저한테 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문 누나 잘생겼어요. 고마워. 예.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예. 아무튼 요거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선글라스는 끼고 싶은데요. 튀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블랙, 올 블랙. 자, 올 블랙은 어떤 느낌이다?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죠. 요거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도도하고 약간 차가워 보이면서도 세련되지만 그냥 저 사람이 약간 감각은 있다. 그래서 튀지 않으면서도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올 블랙이죠.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선글라스 또 저 예전에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샀어요. 문제는 그거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사실 이 안경 알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안 무겁습니다 이거. 네. 예. 10,000원짜리를 꼈을 때 눈이 그렇게 피곤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하고는 다시는 그런 식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일도류님께서 도수 안경은 안경원에 가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 법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은 무조건 안경점에서만 바꾸게 돼 있고요. 만약에 온라인에서 안경 도수를 판매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제품 모델을 가지고 안경점을 방문해서 검한 후에 렌즈를 장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핫캔몰 도수를 아니고요. 넣어달라고 하면. 송작가 TV몰입니다. 네. 송작가 TV 몰. 어쨌든 송작가 TV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제품으로 밀고 있는 상품인 거고요. 49,900원 가격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이거 온라인에 노출되면 안 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으로 저희가 상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네. 품절될 수 자, 있다는 거. 문제는 이제 요거 49,900원에 자 여기 보여주신 대로 케이스 드리고요. 그리고
네, 제 거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 나비드요. 예,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9,900원에 선글라스 그리고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고급 케이스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을 하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KF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KF 마스크 5매짜리를 사은품으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컨드 라운드에서 나오는 김서림 방지 클리너입니다. 보통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 돌아다녀 보시면 안경에 김서림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김서림 방지 전용 클리너입니다. 시중에서 6,000원에서 8,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것도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클리너를 오픈을 하신 다음에 지퍼백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사용하신 다음에 다시 이 지퍼백 안에 보관을 하시면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김서림 방지 청 같은 경우는 한번 선글라스나 일반 안경, 헬멧 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카메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한번 닦으신 다음에 12시간까지 유지가 되는 김서림 방지 클리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100% 생산이고요. KC 인증도 받은 메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네. KF94 마스크도 전부 인증받은 정품이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진주님께서 지금, 모나나님 아까 쓰신 검정색은 이름 뭐냐고. 지금 이거 제가 다시 쓰고 있는데요. 요거 나비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요게 건메탈이죠. 예, 네, 건메탈. 건메탈입니다. 그러니까 4번 고르시면 돼요. 나비드로 들어가가지고 예. 아니 근데 이게 남녀 그 공용이기 구분인가요? 때문에 공용이죠. 예. 근데 똑같은 걸 썼는데 왜 내 것만 이렇게 알이 작아 보이지?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다 알겠는데 왜 어? 혼자 모르시죠? 아, 난 잘 모르겠네. 네. 자, 아니, 의상이 그 까매서 그런가? 이름이 나비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되고 사서 껴보니 송 작가 될까 두렵다라는 바람구름 하느님 나 나갈게. 예, 바람구름 하늘님의 마음 제가 너무 100배 공감.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뭔 그래서, 의미일까? 예, 뭔 의미인지는 본인이 이미 아시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함부로 나비 모양 심한 거 쓰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만 네. 봐도 그 탑건의 톰 크루즈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홀리스랑 여보세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기본적으로 홀리스랑 아토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잉 선글라스입니다. 보잉 선글라스인데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 제가 지금 착용한 게 아토 선글라스입니다. 약간 스퀘어 모양이죠. 그리고 일반 홀리스 스타일은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내드리면 이런 식으로 얼굴이 라운드형으로 돼 있는 디자인과 그리고 착용했을 때 스퀘어, 사각형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호원 같은데? 이거 동그란 걸 쓰니까? 제가 남녀 공용이라는 말을 송 작가님 보면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뉴웨이브를 저한테 좀 써봐달라고 하시는데 뉴웨이브가 어떤 거죠?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예. 네. 기존 나비드 제품에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 네. 예. 태가 일단 나비드 가볍습니다. 제품은 태가 약간 두꺼운 느낌이고요. 요 뉴웨이브는 태가 굉장히 얇은 느낌. 요거예요. 요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착용하기에는 뉴 웨이브 제품도 많은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나는 태가 검정 게 잘 어울린 것 같아. 땀이 많은데 알러지는 없나요? 라고. 기본적으로 세컨드 라운드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시고 착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공장이 국내에 있는 거 맞아요? 공장은 국내가 메드 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메드 인 차이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이 세컨드 라운드라는 회사가 한국 OGK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 한국 OGK가 유명 브랜드를 OEM하는 회사이고 중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사에서 생산해서 들여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중국 제가 아니라 중국 지사가 예. 중국의 현지 공장을 공장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하는 생산한 거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똑같은 거 12만 원 한다고. 맞아요. 예, 원래 맞습니다. 가격이 네. 그건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원래 그래서 저희 방송이 한 7,000명 이상의 애청자분들하고 유튜브에서 하던 방송인데 지금은 좀 이런 사태 생길 줄 몰랐어요. 1,500명밖에 네, 처음 있는 현상으로 그래도 인해서 많이 오셨네요. 지금 이제 여기서 소개를 시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먼저 제품 소개만 해드리고 좀 더 심화된 방송의 어떤 컨셉은 우리 유튜브가 살아났을 때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햇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비싼 거, 명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얼굴에 잘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내가 선글라스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죠. 너무 비싸면 모시고 옷도 그래요. 너무 비싸면 모셔야 돼요. 우리 일상용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실용성을 따져가지고 선글라스 이런 거 하나쯤은 예, 그냥 모나라님 가볍게. 쓴 안경 모델명이 뭐냐고? 뉴 웨이브입니다. 뉴 웨이브. 뉴웨이브. 처음에 착용하셨던 건 나비드고 지금 착용하고 계신 건 뉴 웨이드 제품입니다. 아무튼 4가지 모델의 4가지 색상 16종 제품을 여러분 자유롭게 골라보실 수 있고요. 우진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시나요? 싸고 예쁜 거 여러 개를 돌려서 끼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이거 다른 일반적인 선글라스 4개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 가격대면. 맞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이 2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손이 벌벌 떨렸거든요. 동생이 저거 사준다고 해서 끼긴 했는데 문제는 비쌌는데 비싸게 주고 선물을 받았는데 문제는 자주 못 끼니까 그게 또 마음에 걸려. 문화나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선글라스도 렌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흠집이 나게 되면 당연히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명품을 사시고서 아끼신다고 그냥 보관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 써도 아까워서.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 렌즈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서 흠집이 나게 되면 당연히 자외선율이 떨어지는데 더더욱더 아끼십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레이벤 아낌없이 써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 예, 제가 왜 레이벤 스타일을 골랐습니까? 말 그대로 레이벤 이름 그대로 빛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가장 1920년도부터 출시가 돼서 꾸준한 스터디셀러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저 제품군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렌즈 재질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집에 놔도 자외선 차단 기능 떨어지.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자외선 차단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고 박혜라 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비싼 거 살 이유가 1도 없네. 제대로 된 제품을 여러 개 사는 게 좋네. 근데 원래 이것도 비싼 거니까. 예, 이것도 원래 원래 비싼 이게 원래 비싼 건데 우리가 지금 한정판이라 싸게 네, 파는 한정판이라서.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얼른 후딱 팔아치우고 네.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죠. 렌즈 재질 PC인가요? CR39인가요? 아크릴인가요? PC 렌즈입니다. 이게 컴퓨터 렌즈예요? 네, 아니에요. 네. 얼른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PC래요, 네. PC. 오늘은 참 우리 방송으로서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갑자기 이 버퍼링 공격을 2시간 반째 당해가지고 끝까지 복원을 못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프리카의 생방송을 진행해 봤고요. 많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용은 없어요. 아동용은 네. 없고. 아동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안타깝다.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개선 해드릴 거 약속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네. 같은데. 지금. 어디 해봐야지. 예, 일본에 전화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간 생방송은 빨리 편집을 해갖고 업로드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이거 왜 이렇게 기 차이가 나니? 얼굴형에 자신 없는 분들 나비드 또는 뉴 웨이브 둘 중에서 고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얘랑 나랑 8cm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원래 그래요. 이럴 때는 저희 네. PD 뉴스 착용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나란히 한번 서볼까요? 아유 옆에 서는 게 손에다 니들은 정말 서지 마라. 서지 마라.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야, 이게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니 네, 얼굴입니다. 내가 제일 낫네. 네. 조금
조금 저는 좀 간만에 튀는 거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비드가 이렇게 택 굵으면서 예쁘고요. 저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게 너무 싫어서 하시는 분들은 뉴웨이브를 가지고 좀 가볍고 실용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 나비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이 블랙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맨인 블랙. 네. 아유. 아무튼. 도대체 왜 서가지고 저런지 모르겠나요? 아씨 앉아서 할 걸 괜히 서가지고. 그러네요. 분명히 이 서류상으로 우리들의 키 차이는 8cm입니다, 여러분. 서류상으로. 네. 서류상으로 네. 몸무게는 50kg 이상 차이 납니다. 서류상으로도 나는 일어나면 안 돼. 나는 땅꼬마라서 안 돼. 딱 붙어 있어. 네, 난 땅꼬마라서 2 이상 안 돼. 낮아지면 앵글에 셋 다 안 들어와. 저는 자, 너무 작아서 안 돼요. 키가 너무 그리고 작아요. 49,900원 무료 배송 그리고 사은품 3가지. 근데 제주도에는 3,000원이 배송비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제주 분들 제주 차별 도서 드려서 지역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김미양님께서 제주도 무료 배송 해달라고. 근데 언니 있잖아. 언니만 사면 안 돼. 언니 있잖아. 아버님, 어머님도 다 사드려야 돼. 그래 내 거 사면서 언니. 같은 가격에 다 살 수 있어. 언니 그리고 제주도는 언니도 뭐 언니가 더 잘 알겠지만 햇볕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올여름 시즌 너무 준비 강해.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신없었던 특별한 방송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아이고.